35번이나 하늘을 날았습니다. 똑같은 로켓으로 35번을 우려먹은 건데 이게 왜 역사적인 혁명일까요? 예전엔 로켓이란 게 무조건 일회용이었거든요. 비행기 한번 타고 나서 바로 폐기 처분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비싼 비행기 값이 고스란히 티켓 한 장에 얹어지겠죠. 로켓도 판박입니다. 한번 쓰고 내버리니 발사할 때마다 수천억 원이 공중분해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재사용하는 순간 한 방의 비용이 10분의 1 토막으로 뚝 떨어집니다. 다만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35번을 쏘고 되찾는 그 험난한 과정 동안 대체 어떻게 사지멀쩡하게 버티냐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학계의 초고난도 미션이에요. 여객기야 35번 뜨고 내리는 게 일도 아니지만 우주로 가는 로켓은 차원이 아예 다릅니다. 점화하는 순간 엔진에서 무시무시한 불기둥이 뿜어져 나오고 대기권을 사정없이 뚫고 올라갔다가 다시 그 속으로 무섭게 처박히니까요. 공기랑 미친 듯이 부딪히면서 겉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는데 그걸 35번이나 버텨내야 합니다. 결국 이 무지막지한 열과 압력을 이겨내는 특수 소재가 핵심 중의 핵심인 거죠. 수천 도의 지옥불과 엄청난 하중을 기어이 버텨내야 하니까요. 그 극한의 환경 속에서 35번을 끄떡없이 버틴 기적 같은 소재가 존재합니다. 게다가 이 소재를 얼마나 칼같이 정밀하게 깎아내야 하냐면요. 우주항공용 인코넬은 불순물 함량이 100만 분의 몇 개 이하로 통제되어야 하고 두께 오차 역시 0.01mm 밑으로 잡아야 합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 수준인데 이런 미친 정밀도를 찍어내듯 유지해야 하니 아무나 흉내조차 못 내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대단한 소재를 척척 대주는 기업이 바로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스피어 이야기를 가볍게 건드렸었죠. 그때는 스페이스X의 글로벌 공급망에 한국 기업이 이름을 올렸다는 큰 그림 위주였다면 이번엔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재사용 로켓이 어째서 판도를 바꾸는 혁명인지 그걸 가능케 한 원천 소재는 무엇이고 왜 하필 한국이 그걸 공급하는지 파헤쳐 볼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재사용 로켓의 본질은 결국 소재 싸움이라는 점, 그리고 그 판을 우리 기업이 쥐락펴락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샅샅이 털어보겠습니다. 이번 이야기가 기존 K-스페이스 영상들과 도대체 뭐가 다르냐 물으신다면 예전 영상이 스페이스X 생태계에 한국 기업이 들어갔다는 거시적인 터치였다면 오늘은 왜 재사용 로켓의 성패가 소재에 달렸는지 그 기술적 실체가 무엇인지를 뼈때리게 깊숙이 파고들 겁니다. 기존 K 스페이스 콘텐츠가 한국 기업이 스페이스X에 납품한다는 단순 뉴스였다면 오늘은 어째서 소재가 전부인지 그 기술의 본질적 가치를 훨씬 밀도 높게 다룬다는 얘기죠.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이런 돈이 되는 경제 트렌드를 절대 놓치기 싫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야무지게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시시각각 변하는 경제의 맥을 누구보다 빠르게 짚어내실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출발해 볼까요? 첫 번째 파트, 재사용 로켓이 혁명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직관적인 숫자로 증명해 드릴게요. 2010년대 초반만 해도 로켓을 한번 쏘려면 킬로그램당 무려 1만 달러 이상을 태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패컨9이 재사용의 문을 열면서 지금은 킬로그램당 2200달러 선까지 뚝 떨어졌어요. 5분의 1 수준이 된 거죠. 여기에 스타쉽까지 본격적으로 등판하면 목표치가 무려 킬로그램당 100달러 이하입니다. 지금의 100분의 1 통막이 나는 셈인데 이게 현실이 되면 우주 비즈니스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그리고 이건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재사용 로켓이 진화할수록 우주로 가는 통행료가 저렴해지고 비용이 내려가면 하늘 위로 쏘아 올리는 위성의 숫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위성이 촘촘하게 깔리면 깔릴수록 더 빵빵한 인터넷, 한치의 오차도 없는 GPS, 초정밀 기상 예측의 안전한 내비게이션까지 누릴 수 있게 되죠. 말 그대로 우리의 삶 자체가 통째로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쉽게 비유해볼까요? 1990년대만 해도 컴퓨터 한 대 맞추려면 수백만 원이 깨졌지만 지금은 수십만 원이면 충분하죠. 하드웨어 값이 똥값이 되면서 인터넷 산업이 무섭게 폭발한 것처럼 로켓 발사 비용이 무너지면 우주, 시장도 그렇게 성장의 포텐을 터뜨릴 겁니다. 그 거대한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바로 재사용 기술이 있고 말이죠. 2025년 기준 스페이스X의 연간 발사 횟수가 165번을 찍었습니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기록이죠. 불과 2020년만 해도 고작 26번에 불과했었는데 말입니다. 단 5년 만에 6배가 넘는 폭풍 성장을 이뤄낸 건데요. 이처럼 발사 횟수가 미친 듯이 폭증하면서 핵심 소재에 대한 수요 역시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파른 상승세의 1등 공신이 바로 스타링크 위성 발사 프로젝트입니다. 자그마치 4만 2천 개의 위성을 궤도 위에 안착시키려면 수백 번은 좋게 쏘아 올려야 하거든요. 바로 이 위성들을 실어 나르는 팔컨 9에 인코넬이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스타링크 유저들이 늘어날수록 위성도 로켓도 더 많이 찍어내야 하니 인코넬 수요가 요동칠 수밖에요.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쏘아 올리는 셈인데 2026년에는 연간 150회 이상을 찍는 게 목표랍니다. 이 미친 발사 주기가 가능한 비결이 바로 부스터 재사용이죠. 발사하고 수거해서 싹 정비한 뒤 다시 하늘로 보내는 회전율이 엄청나게 빨라졌거든요. 2022년만 해도 재발사 준비에 21일이 걸렸는데요. 2024년엔 14일, 2025년엔 단 9일, 4시간까지 줄였습니다. 그럼 스페이스X의 최종 종착지는 어디냐? 바로 하루 미만입니다. 꼬박 하루 만에 똑같은 부스터를 정비해서 또 쏘아 올리겠다는 거예요. 마치 민간 여객기처럼 말이죠. 비행기가 인천에서 뉴욕 한번 찍고 돌아오면 몇 시간 뒤에 승객 태우고 또 출발하잖아요? 그런 스피드가 나오려면 소재의 맷집이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단단해야 합니다. 지금은 9일 주기로 꼼꼼히 뜯어보지만 하루 만에 다시 띄우려면 별도의 정밀 검사 없이 프리패스로 곧장 발사대에 세워야 하니까요. 그러려면 한번 날아온 소재가 거의 새 것처럼 멀쩡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차세대 소재 개발의 핵심 과제죠. 로켓을 비행기처럼 굴리겠다는 건데 이게 실현되려면 소재의 맷집 기준이 상상 이상으로 높아져야 합니다. 한층 더 독해진 소재 법이죠. 9일 4시간이라는 속도가 얼마나 소름 돋는 거냐면요. 국제우주정거장에 우주비행사들을 데려다주는 임무를 완수하고 내려와서 딱 9일 만에 그 로켓 그대로 다른 미션에 투입되는 수준입니다. 이 속도전을 감당하려면 점검을 마친 소재가 그 즉시 새 핀트처럼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결국 소재의 퀄리티가 재발사 턴타임을 쥐락펴락하는 구조예요. 아무리 손을 빨리 움직여도 소재가 버텨내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니까요. 매번 쏠 때마다 걸레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소재가 핵심인 겁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X가 재발사 턴타임을 9일까지 좁혀놓은 건 단순히 현장 정비사들의 기술력 덕분만은 아닙니다. 부품 소재들이 매번 까다로운 검사를 순식간에 통과해줘야 가능한 일이죠. 뜯어봤을 때 갈아치워야 할 부품이 적으면 적을수록 다음 발사 시계는 빨라지기 마련입니다. 짱짱한 내구성을 가진 소재가 교체 주기를 획기적으로 늘려주니까요. 소재의 한계가 곧 재발사 속도인 셈입니다. 두 번째 파트. 그렇다면 로켓은 얼마나 지옥 같은 환경을 버텨내야 하는 걸까요? 재사용 로켓이 맞닥뜨리는 극한의 세계를 들여다봐야 왜 소재 타령을 하는지 비로소 감이 오실 겁니다. 팔컨 9이 지면을 박차고 나갈 때 엔진 뿜어져 나오는 화염 온도가 자그마치 3500도에 육박합니다. 태양 표면 온도가 5500도 안팎이니까 정말 태양 턱 밑까지 가는 가공할 만한 열기죠. 어디 그뿐인가요? 지구로 돌아오는 재진입 과정에서 진짜 고비가 찾아옵니다. 대기권으로 다시 치고 들어오면서 공기랑 미친 듯이 쓸려 마찰열이 발생하는데 이때 표면 온도가 1000도를 가볍게 넘겨버립니다. 가속과 감속, 뼈를 흔드는 진동에 음속을 찢는 속도까지 이 모든 스트레스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죠. 게다가 여기서 엔지니어들의 대가리를 깨지게 만드는 복병이 또 있습니다. 대기권을 뚫고 들어올 때 받는 열이 온몸에 골고루 퍼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로켓 끄트머리는 타들어가듯 뜨겁고 허리춤은 상대적으로 덜 뜨겁습니다. 이 널뛰는 온도 차이가 소재 내부에 무시무시한 열응력을 만들어내죠. 불균일하게 달궈졌다가 식기를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소재가 피로 누적으로 지쳐 쓰러지는 겁니다. 이걸 기어이 이겨내는 소재여야 명암을 내밀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단판 승부가 아니에요. 35번을 끄떡없이 버텨야 합니다. 앞으로는 40번, 50번까지 허들이 높아질지도 모릅니다. 스페이스X의 눈높이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니까요. 소재 내구성에 대한 요구치가 계속해서 천장을 뚫고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일반 강철은 700도만 넘어가도 힘없이 흐물거리기 십상이고 알루미늄은 말할 것도 없죠.
튼튼하다는 티타늄도 900도선이 한계라 그 이상은 100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3500도짜리 불지옥 속에서 돌아가는 로켓 엔진에는 도대체 뭘 쓰느냐? 여기서 오늘의 주인공 인코넬이 등판합니다. 세 번째 파트, 인코넬의 정체와 왜 하필 한국 기업이 주목받는지 알아보죠. 인코넬이라는 이름, 아마 다들 귀에 낯설 겁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재사용 로켓판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치트키 소재예요. 인코넬은 니켈을 베이스로 한 이른바 초합금입니다. 니켈에다가 크롬, 철, 니오비, 몰리브덴 같은 온갖 단단한 원소들을 황금 비율로 버무려 만들죠. 이 조합 덕분에 상상을 초월하는 고온 속에서도 뼈대가 뒤틀리지 않고 버텨내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인코넬 718과 인코넬 625가 꼽히는데 뒤에 붙은 숫자는 합금 고유 번호예요. 먼저 인코넬 718은 전체 성분 중 니켈이 50에서 55%를 차지합니다. 고온에서 그야말로 미친 철벽 방어력을 자랑하죠. 수치로 비교해 볼까요? 일반 강철은 1000도에 도달하면 본래 본연의 강도가 10% 밑으로 뚝 떨어져 버립니다. 반면 인코넬 718은 700도 고온에서도 상온에서 내던 힘의 80% 이상을 짱짱하게 유지합니다. 이게 진짜 하늘과 땅 차이인 게 똑같은 온도에서 일반 강철이 가락국수 가닥처럼 흐느적거릴 때 인코넬은 혼자 꼿꼿하게 버티고 있는 겁니다. 1000도가 넘어가는 환경에서도 열 때문에 형태가 찌그러지는 크리프 현상이 거의 일어나지 않죠. 덕분에 로켓 엔진의 심장 부인 연소실이나 터보, 펌프 같은 초고온 핵심 부품의 약방의 감초처럼 쓰입니다. 또 다른 형제인 인코넬 625는 부식에 견디는 내식성이 타의 추종을 불허해서 짠내 나는 바닷물 속에서도 절대 욕설지 않는 괴물 같은 녀석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핵심이냐면요. 팰컨 9 부스터가 복귀할 때 바다 한가운데 둥둥 떠있는 바지선으로 내려앉거든요. 이때 사방에 진동하는 소금기가 금속을 순식간에 갉아먹습니다. 짠기를 이겨내는 내식성이 없으면 착륙하는 순간 이미 소재 뼈대가 상해서 다음번에 다시 쓸 수가 없어요. 바로 인코넬 625가 이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끄떡없이 버텨주는 겁니다. 로켓 꽁무니의 노즐이나 배기가스가 사정없이 스쳐가는 부위에 단골로 들어가는 이유죠. 이 소재가 얼마나 별종이냐면요. 만드는 과정 자체가 혀를 내두를 만큼 까다롭습니다. 합금 원소의 배합 비율이 눈곱만큼만 틀어져도 본래의 스펙이 와르르 무너져요. 게다가 까다로운 열 처리 공정의 가공 난이도까지 극악입니다. 일반 선반으로 무턱대고 깎으려 들다간 가공 도구가 먼저 이가 나가버릴 정도니까요. 전용 특수 공구를 가져와서 달래가며 천천히 깎아내야 하니 돈은 돈대로 깨집니다. 게다가 깐깐하기로 소문난 우주항공용 인코넬 인증 마크를 달려면 기본 수년 동안 피말리는 검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숨이 막히는 품질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는데 불순물 허용 기준이 무려 ppm 단위로 쪼개집니다. 이 바늘구멍 같은 공식 인증을 당당하게 뚫어낸 주인공이 바로 스피어입니다. 스피어가 무슨 뚝딱하고 하루아침에 이 타이틀을 거머쥔 게 아닙니다. 2023년 마침내 원티어 밴더 코드를 손에 쥐기까지 수년 동안 밑바닥부터 칼을 갈았죠. 이어 2024년엔 스피어 코리아와의 합병을 단행하면서 특수합금을 빚어내는 제조 역량을 온전히 제 손으로 내재화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 10년짜리 초대형 장기 공급 계약이라는 대박을 터뜨리죠. 계단 밟듯 단단하게 실력을 쌓아 올린 결실입니다. 스피어의 정체가 뭐냐고요? 우리 코스닥 시장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한국 기업이자 특수합금 분야의 네로라 하는 전문 공급사입니다. 이 토종 기업이 스페이스X라는 글로벌 거물에 인코넬 718과 인코넬 625를 다이렉트로 꽂아 넣어주고 있는 겁니다. 팰컨 9의 심장인 엔진 노즐과 연소실 구석구석에 우리 소재가 깃들어 있는 셈이죠. 아까 말씀드린 35번 재사용의 신화를 쓴 B1067. 그 위대한 부스터 엔진의 속살에도 이 스피어의 인코넬이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더 있어요. 이 B1067 부스터가 지난 2024년에 우리나라의 무궁화 위성 6A2호를 품고 우주로 날아올랐었거든요. 대한민국 위성을 받아 안고 대기권을 찢은 로켓 엔진 속에 바로 우리의 기술력으로 빚어낸 소재가 박혀 있었던 겁니다. 한국의 위성과 한국의 소재가 하나의 로켓에 실려 우주 정복에 나선 셈이죠. 이게 과연 단순한 우연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기술이 이미 전 세계 민간 우주 생태계 깊숙이 모세혈관처럼 뻗어 있다는 확실한 증거죠.
이 K 소재야말로 한국 우주 산업의 위대한 신호탄입니다. 처음엔 기초 소재를 대다가 실력이 쌓이면 핵심 부품을 만들고 부품이 모여 시스템 전체를 조립하다 보면 먼 미래에는 우리 이름이 박힌 로켓 완제품을 쏘아 올릴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미 독자 개발한 누리호가 우주를 향해 자력갱생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잖아요. 그 쟁쟁한 저력이 토종 민간 우주 기업들의 뚝심과 맞물려 시너지를 낼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하늘 위 위성도 우리 것, 로켓을 지탱하는 소재도 우리 것, 조만간 로켓 통째로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파트. 그렇다면 도대체 재사용 횟수를 무한정 늘리는 게 왜 이토록 뼈를 깎는 도전일까요? 스페이스X가 이 숫자를 단 한 번이라도 더 올리려고 얼마나 지독하게 공을 들이는지 그 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현재 패컨9 부스터의 최종 재사용 목표치는 자그마치 40회에 달합니다. 지금껏 갈아치운 역대 최고 기록이 35번이니까 고지가 눈앞이죠. 하지만 40고지를 밟으려면 매번 쏘고 떨어뜨리는 그 험난한 여정 속에서도 부스터가 거의 출고 상태 그대로의 완벽한 폼을 유지해줘야 합니다. 말야, 쉽지 이게 왜 미션 임파서블이냐면요. 하늘로 솟구칠 때마다 소재 내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피로도가 야금야금 누적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단단한 금속이라도 반복적으로 짓누르는 힘을 받다 보면 어느 순간 툭 부러지는 피로 파괴가 발생하거든요.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다가도 특정 임계점을 넘기는 순간 뼈대가 쩍 하고 갈라져 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대형 비행기 사고를 유발하는 주범이 바로 이 소리 없는 저승사자, 금속 피로 파괴입니다. 보이지 않는 미세한 균열들이 살얼음판처럼 번지다가 한순간에 터져버리는 건데 로켓에서 이런 사달이 나면 그날로 발사 공중분해 대참사입니다. 결국 재사용 카운트를 늘리려면 스트레스를 받아도 실금 하나 안 가고 버텨내는 괴물 같은 피로 특성의 소재가 필수적이죠. 그럼 스페이스X는 돌아온 부스터를 어떻게 기막히게 검수할까요? 상처 하나 내지 않고 속을 들여다보는 비파괴 검사를 진행합니다. 엑스레이의 초음파, 열화상 적외선 카메라까지 동원해 소재의 내밀한 속살을 샅샅이 훑어내죠. 숨어있는 0.001mm의 미세 균열까지 잡아내는 겁니다. 이 깐깐한 필터를 무사 통과해야만 다음 발사대로 향하는 프리패스 티켓을 쥐어줍니다. 만약 실금이라도 보이면 그 부품은 가차 없이 쓰레기 통행이고요. 결국 이 검사 통과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소재의 품질이 진짜 백이라는 소리인데 인코넬은 반복적인 스트레스를 견디는 피로 특성 면에서 다른 합금들을 압도적인 차이로 따돌립니다. 여기에 열적 사이클 문제까지 가세하죠. 발사할 때 3500도의 불지옥, 내려올 때 1000도 이상의 마찰열, 착륙 후 상온 노출까지 이 극단적인 온도 롤러코스터를 타며 소재는 쉴 새 없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를 반복합니다. 이 짓을 수십 번 반복하면 웬만한 쇳덩어리는 균열이 생겨 박살 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재를 고르느냐에 사활이 걸릴 수밖에요. 똑같은 인코넬 간판을 달았어도 한 끗 차 품질에 따라 재사용 수명이 천차만별로 갈립니다. 불순물이 쬐끔이라도 섞여 있으면 피로도가 급격히 쌓이고 열 처리가 삐끗하면 뜨거운 열기를 버텨내는 내열성이 반 토막 나버리니까요. 스페이스X가 그 수많은 글로벌 기업을 제쳐두고 한국의 스피어를 1티어 파트너로 낙점한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 숨어 있습니다. 품질은 이미 검증 끝났고 물량 공급까지 구멍 없이 안정적이라는 거죠. 스페이스X가 이틀에 한 번꼴로 로켓을 쏘아 올리는 미친 스케줄을 감당하려면 소재 역시 그 속도에 발맞춰 칼같이 조달돼야 하니까요. 그리고 스페이스X가 내건 살벌한 퀄리티 기준을 맞추는 동시에 납기 약속까지 칼같이 지켜내야 합니다. 품질이 제 아무리 훌륭해도 늦어지면 도로묵이니까요. 이처럼 시간표를 정확히 지키면서도 미친 품질을 뽑아내는 게 바로 대한민국 기업들만의 전매 특허입니다. K 원전이 약속된 공기를 칼같이 사수하며 세계 무대를 휘어잡은 것처럼 K 우주 소재 역시 신뢰와 기술력이라는 투트랙으로 글로벌 시장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공급망에 조금이라도 균열이 생겨 삐끗하는 순간 애써 짜놓은 카운트다운 일정 자체가 통째로 뒤로 밀리게 되네요. 다섯 번째 파트, 스피어의 1조 5,440억 원짜리 잭팟 계약입니다. 스피어가 스페이스X와 도장을 찍은 계약 규모를 보면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집니다. 2025년 7월 스피어는 스페이스X와 향후 10년 동안 배를 같이 타는 장친기 공급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인코넬을 비롯한 니켈 베이스의 초합금 소재들을 10년간 전담 마크하는 계약이죠. 여기에 연장 옵션까지 만지작거리면 최대 13년까지 늘어납니다. 총 수주 추정치만 따져도 자그마치 1조 5,440억 원 규모에 달합니다. 매년 최소한으로 보장받는 덩치만 약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0억 원을 가볍게 상쇄하죠. 게다가 이번 계약의 타깃은 패컨 9 하나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진짜 몸통은 바로 스타쉽이에요. 스페이스X가 사활을 걸고 밀고 있는 차세대 초대형 우주선 말입니다. 스타쉽이 본격적으로 찍혀 나오기 시작하면 소재 수요는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요동치게 됩니다. 스타쉽 동체 하단에만 랩터 엔진이 33개나 박히거든요. 33개나 되는 이 엔진 기둥 하나당 들어가는 소재 가치가 어느 정도냐면요. 대회비라 정확한 몸값은 베일에 쌓여 있지만 랩터 엔진 한 기에 들어가는 인코넬, 소재 비용만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 선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33개를 곱했을 때 엔진, 뼈대를 이루는 소재값만 해도 수십억 원이 훅 넘어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스타쉽 1000대를 띄운다면 수조 원대 시장이 열리는 셈이죠. 각 엔진마다 인코넬이 필수니 스타쉽 1000대라는 야망이 현실로 다가오면 소요되는 엔진만 33,000개입니다. 거기에 쏟아부어야 할 인코넬 양은 상상을 초월하겠죠. 스피어의 매출 곡선이 그야말로 기하, 급수적으로 솟구칠 수밖에 없는 완벽한 판이 깔린 겁니다. 당장 눈앞의 성적표만 봐도 이 흐름이 고스란히 읽힙니다. 2025년 스피어의 연결 기준 매출액 956억 원 중에서 우주항공 특수합금 부문이 무려 854억 원을 찍어냈습니다. 전체 고택간의 89%를 이 분야가 채운 거죠. 이어 2026년에는 매출 1,923억 원을 내다보며 전년 대비 101%라는 폭풍 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4년 연속 적자름에서 허덕이던 회사였는데 말이죠. 스페이스X라는 거물과의 계약 한 방이 회사의 운명을 180도 바꿔놓은 겁니다. 주가 역시 1년 사이에 321%나 폭등하며 코스닥 시장에 역대급 대장주로 우뚝 섰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핵심은 스피어가 코스닥에 상장된 강소기업이라는 점입니다. 대기업의 그늘에 있는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포지션이 아니라는 거죠. 이 작은 토종 기업이 전 세계 내로라 하는 우주 공룡의 1티어 핵심 파트 자리를 꿰찬 겁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제조업이 가진 진짜 저력 아닐까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계 탑티어급 기술력을 칼처럼 갈고 닦은 숨은 고수기업들이 도처에 포진해 있다는 뜻입니다. 6번째 파트, 스피어가 니켈, 공급망의 목줄까지 꽉 쥐었다는 소식입니다. 스피어는 단순히 인코넬을 구워서 파는 가공 공장에 머무는 회사가 아닙니다. 2025년 스피어는 인도네시아의 대형 니켈 재련소 운영법인 지분 10%를 전격 인수하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한 해에만 7만 2천 톤의 니켈을 찍어낼 수 있는 거대한 재련소죠. 이 지분 인수를 통해 스피어는 연간 7,200톤에 달하는 실물 니켈의 독점 수급권을 손에 넣었습니다. 이게 왜 신의 한 수냐면요. 인코넬을 만들 때 가장 뼈대가 되는 원자재가 바로 니켈이기 때문입니다. 니켈 값이 춤을 추면 인코넬 원가도 같이 요동치고 니켈 공급망이 꼬이면 납기 약속을 지키지 못해 쩔쩔매게 되니까요. 결국 스피어는 니켈 원료라는 스타트 라인부터 완제품, 인코넬 소재라는 피니시 라인까지 완벽하게 한 손에 쥐는 수직 계열화를 완성한 겁니다. 이 전략은 과거 삼성전자가 핵심 반도체, 소재들을 기어이 제 손으로 내재화했던 눈물겨운 행보와 딱 겹쳐 보입니다.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의 수출 규제라는 칼을 빼들었을 때 삼성이 국내 소부장 업체들을 독하게 키워내면서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정면 돌파해냈던 그 맷집 말입니다. 스피어 역시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셈이죠. 원료 확보부터 최종 가공까지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장기 레이스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치트키가 될 테니까요. 스피어가 쥐게 된 연간 7,200톤의 니켈 수급권이 대략 어느 정도의 파괴력이냐면요. 니켈 함량을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순수 인코넬 제품을 약 13,000톤에서 15,000톤가량 거뜬히 찍어낼 수 있는 엄청난 물량입니다. 스페이스X가 1년 동안 들이붓는 발주량을 다 받아내고도 남아서 남는 수준이죠. 이제는 원자재 파동이 터져도 끄떡없이 물건을 대줄 수 있는 철벽 방어 체제를 구축한 겁니다. 밸류 체인을 직접 통제하고 있으면 대외 변수에 흔들릴 이유가 없고 원가 싸움에서도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됩니다.
바이어 입장에서도 이보다 든든하고 안정적인 파트너가 없겠죠. 스페이스X가 스피어라는 이름 석자에 무한 신뢰를 보내는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일곱 번째 파트,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는 또 다른 한국의 숨은 영웅을 소개해드립니다. 우주 무대에서 뛰어놀고 있는 게 비단 스피어 한 곳뿐만이 아닙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쟁쟁한 토종 기업이 버티고 있거든요. 이 회사 역시 스페이스X의 이 티어 벤더로서 티타늄, 니켈, 알루미늄 같은 핵심 특수 소재들을 책임지고 납품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회사의 거래처 라인업을 보면 기가 질릴 정도입니다. 보잉, 에어버스, 로키드 마틴, 프레드 앤 휘트니의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그리고 스페이스X와 블루 오리진까지 망라하고 있죠. 전 세계 민간 항공기 제조 1위 기업부터 하늘을 지배하는 전투기 방산 업체, 여기에 우주 개척 기업들까지 지구상에서 하늘과 우주를 날아다니는 거의 모든 운송수단에 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의 핏줄과도 같은 소재들이 스며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쟁쟁한 글로벌 타클래스 고객사들과 수십 년 동안 끈끈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회사가 가진 기초 체력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대변해 줍니다. 아시다시피 우주항공 동네는 한번 벤더 탈락 고배를 마시면 다시 명함을 내밀기가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신뢰의 탑을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쌓아 올리기 전까진 그 누구도 물건을 받아주지 않으니까요. 캔코아 에어로 스페이스가 바로 그 까다로운 신용 등급을 100%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 더 있어요. 이 회사의 패밀리 10 라인업을 다시 한번 찬찬히 뜯어보세요. 보잉과 에어버스, 이 두 공룡이 찍어내는 민간 항공기가 전 세계 하늘을 뒤덮고 있는 비행기의 사실상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에 로키드 마틴과 미 항공우주국 나사, 스페이스X까지 엮여 있으니 미국 군사와 우주 산업의 심장부를 관통하고 있는 셈이죠. 이 쟁쟁한 플레이어들이 전부 캔코아의 단골 손님입니다. 지구 위를 날아다니고 대기권을 찢는 모든 탈 것에 이 회사 소재가 깃들어 있다는 얘기인데 창업주가 다름 아닌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민규리 대표입니다. 한국 특유의 섬세한 정밀함과 미국의 거대한 항공우주 생태계에 대한 통찰력을 동시에 거머쥔 인물이죠. 심지어 물건도 미국 현지 본토에서 직접 구워냅니다. 조지아주와 캘리포니아 공장에서 찍어내어 미국 현지 바이어들에게 다이렉트로 납품하는 구조죠. 트럼프 행정부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외쳐대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 기조와도 자로 잰 듯이 맞아떨어집니다. 덕분에 최근 미국 현지에 생산 라인을 2배 가까이 늘리는 통 큰 투자를 감행하고 있죠. 캘리포니아 공장은 이미 2배 스케일업을 깔끔하게 끝마쳤고 조지아 공장 역시 증설 타이밍만 재고 있습니다. 확실한 물량이 대기하고 있으니 공장을 짓는 거겠죠. 여덟 번째 파트, 재사용 카운트를 40회까지 끌어올리려면 소재 역시 한 단계 진화해야 합니다. 스페이스X의 다음 이정표가 바로 40번 우려먹기거든요. 당연히 만만한 도전이 아닙니다. 35번에서 40번으로 장벽을 높이는 건 단순히 숫자가 오르는 차원이 아니에요. 소재 자체의 맷집을 극한까지 쥐어짜 내야 하니까요. 이 험난한 레이스에서 스피어와 스페이스X의 밀월 관계는 한층 더 끈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가 단순히 공장에서 물건 떼다 파는 장사꾼이 아니거든요. 어떤 황금 비율로 섞어야 더 오래 버티는지, 어떤 열처리 타이밍을 가져가야 스트레스를 덜 받는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밑그림을 그리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스타쉽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죠. 스타쉽이 마주하는 환경은 팔컨 9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혹독합니다. 엔진 화력부터 차원이 다르고 지구로 처박히는 속도도 훨씬 빠른 데다 굴려먹으려는 재사용 목표치마저 천장을 뚫고 있으니까요. 스타쉽의 심장인 랩터 엔진이 요구하는 소재 스펙은 팔컨 9에 멀린 엔진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아있을 정도로 까다롭습니다. 이 스타쉽 랩터 엔진의 속살에 들어갈 특수 소재를 대줄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은 전 세계를 탈탈 털어봐도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랩터 엔진이 도대체 얼마나 독한 녀석이냐면요. 연소실 내부 압력이 자그마치 300기압에 육박합니다. 우리가 딛고선 지구 대기압의 300배짜리 압력인데 그 무시무시한 압박 속에서 수천 도짜리 불꽃놀이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 버텨내는 소재를 뽑아낼 수 있는 기업이 지구상에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10년 계약에
바로 이 스타쉽용 특수 소재까지 묶음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9번째 파트, 턱 밑까지 쫓아온 중국이 재사용 로켓 카피캣 전략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바야흐로 우주 개척, 치킨 게임의 서막이 오른 거죠. 2026년 6월 1일 중국이 재사용이 가능한 로켓인 창정 12호비를 기습적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사전 예고 한마디 없이 첫 발사 단판에 성공을 거두었죠. 이 녀석 역시 패컨9과 판박이 스타일로 일단 부스터를 지구로 온전히 살려와서 수거하겠다는 심산입니다. 중국이 이토록 재사용 로켓에 목을 매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스타링크에 대적할 자기들만의 대항마를 키우겠다는 심산이죠. 중국 정부는 향후 20만 개의 위성을 우주 공간에 촘촘히 박아버리겠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20만 개라는 어마어마한 물량을 소화하려면 발사 단가를 바닥까지 떨어뜨려야 하고, 그러려면 재사용 카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재사용 로켓을 만들어도 소재 문제가 남아요. 인코넬 같은 항공우주 등급 초합금을 만들려면 수십 년의 기술 축적이 필요해요. 품질 인증도 오래 걸려요. 중국이 자체 소재를 만들거나 아니면 한국 같은 공급사한테 의존해야 해요. 실제로 중국이 한국 우주용 인코넬을 어떻게 조달하냐, 국내 특수합금 기업을 키우려고 하지만 아직 세계 최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요. 중국이 재사용 로켓을 만드는 속도가 빠른데 소재 기술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 한국 같은 외부 공급사를 써야 해요. 이게 아이러니한 구조예요. 미국과 경쟁하는 중국 로켓이 한국 소재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지정 확구도와 상관없이 기술 공급망은 기술력 있는 나라로 흘러가요. 한국이 그 공급망의 중심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KO 외교 측면에서도 중요해요. 한국이 우주 소재를 공급하는 나라가 되면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올라가요. 실제로 미국이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 조선 기술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 중 하나가 이 공급망 때문이에요. 한국이 없으면 안 되는 기술이 많아질수록 한국의 외교 레버리지가 커져요. 우주, 기술 장벽이 높은 우주 소재 역시 그 리스트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죠. 만약 우주 소재 줄줄이를 틀어막아 버리면 상대국의 우주 발사 스케줄 자체가 올스톱됩니다. 소재, 공급망 자체가 하나의 막강한 외교적 무기가 되는 셈이에요. K 반도체가 글로벌 시장에서 가공할 만한 레버리지로 통하는 것처럼 말이죠. 참 역설적이게도 중국이 스페이스X를 꺾겠다고 독을 품고 로켓을 깎으면서도 정작 핵심 소재는 우리 한국 기업한테 싹싹 빌며 사가야 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10번째 파트, 그렇다면 이 재사용 로켓 소재 시장의 전체 파이는 도대체 얼마나 막강할까요? 대충 사이즈만 훑어봐도 장난이 아닙니다. 스페이스X 패컨9 한 기종만 해도 벌써 1년에 150번 이상 하늘로 쏘아 올려집니다. 여기에 스타쉽 양산체제까지 궤도에 오르면 연간 발사 횟수는 수백 번 단위로 껑충 뛰게 되죠. 어디 그뿐인가요? 로켓랩, 블루 오리진, 유나이티드 런치 얼라이언스에 중국의 민간 우주 스타트업들까지 너도 나도 재사용 로켓판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한 해에 150번을 쏘아대고 로켓랩과 블루 오리진을 비롯한 쟁쟁한 후발 주자들이 수십 번, 중국 진영이 또 수십 번씩 쏘아 올린다고 쳐보세요. 이미 전 세계 연간 우주 발사 카운트가 2025년에 200번 고지를 가볍게 넘어섰습니다. 매번 카운트다운을 외칠 때마다 특수 소재가 불티나게 들어간다는 소리죠. 아무리 재사용을 한들 정기적으로 갈아치워야 하는 소모성, 파츠들이 무조건 나오기 마련이니까요. 일레로 로켓랩은 자신들의 일렉트론 로켓, 일단 부스터를 무려 헬리콥터를 동원해 공중에서 낚아채며 회수하는 데 성공했고,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 역시 뉴셰퍼드 로켓을 연거푸 재사용하며 기술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펜타곤 중심의 군사 위성 발사 수요까지 미친 듯이 늘어나는 추세죠. 미국 정부가 차세대 GPS 위성을 업그레이드하고 군사 통신망 위성을 촘촘하게 박아 넣는 중인데, 이건 역시 전부 로켓 수요로 직결됩니다. 그야말로 민간 군사, 상업용 할 것 없이 재사용 로켓 소재 시장이 이 거대한 수요를 통째로 집어삼키고 있는 판국입니다. 이 대폭발하는 시장에 우리 한국 기업들이 가장 먼저 깃발을 꽂았다는 게 정말 신의 한 수입니다. 우주산업의 공급사 커리어는 오랜 시간 묵묵히 신뢰를 쌓아야만 얻을 수 있는 훈장이거든요. 스피어가 2023년부터 스페이스X와 끈끈한 파트너십을 다져왔기 때문에 지금 뒤늦게 차표 끊고 들어오려는 후발 주자들은 이 두터운 신용도를 단기간에 따라잡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완벽하게 선점 효과를 누리고 있는 거죠. 게다가 이 무수한 재사용 로켓들이 예외 없이 초고온을 버티는 특수 소재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주도권이 비단 스페이스, X 한 곳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에 펜타곤 우주군이 극비 군사 위성을 쏘아 올리는 보안 등급 최상위 발사체 시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런 특수 발사체들 역시 지옥불을 견뎌낼 내열 소재가 없으면 구동 자체가 안 됩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로키드 마틴이나 미 항공우주국 나사를 단골 손님으로 붙잡고 있는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군사, 민간, 우주, 개척 전 분야가 그야말로 거대한 노다지 시장인 셈입니다. 전 세계 로켓, 발사 주기가 이처럼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으니 로켓 한 기당 들어가는 인코넬 소재의 몸값이 정확히 오픈되진 않았지만 그 가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단적으로 스피어가 맺은 10년짜리 계약서에 찍힌 금액만 1조 5,440억 원, 매년 1,400억 원어치씩 밀어넣는 스케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게 스페이스 X 단 한 곳에서만 나오는 매출이라는 사실이죠. 전체 재사용 로켓 시장으로 판을 넓히면 그 덩치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납니다. 스페이스 X 말고도 수많은 로켓 빌더들이 눈에 불을 켜고 똑같은 스펙의 소재를 구하러 다니고 있으니까요. 캔코아 에어로 스페이스가 블루 오리진이나 로켓랩의 패밀리십 라인에 일찌감치 발을 담근 것도 다 그런 계산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히 뉴스페이스 시대의 서막이 열리면서 민간 우주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그 밸류체인의 가장 깊숙하고 은밀한 핵심 기지에 우리 한국 기업들이 대들보를 바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11번째 파트. 그렇다면 어째서 이 대단한 일을 우리 한국 기업들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걸까요? 실제 우주항공 등급의 초정밀 인코넬을 제대로 구워낼 수 있는 제조사는 전 세계를 샅샅이 뒤져봐도 몇 손가락에 꼽힙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도 둘째도 결국 독보적인 기술력의 차이입니다. 황금 비율의 합금 배합, 까다로운 열처리, 그리고 정밀 가공 기술까지 3박자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 하거든요. 이 기술은 결코 하루아침에 뚝딱 책 보고 배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세월 동안 철강과 금속 산업의 밑바닥부터 뼈를 깎으며 덩치를 키워온 헤비급 제조업 강국에서나 겨우 피워낼 수 있는 기술의 꽃이죠. 대한민국이 바로 포스코, 현대제철, 세아베스틸 같은 글로벌 탑티어들이 버티고 있는 자타공인 최고의 철강 강국 아닙니까? 포스코가 전 세계 철강 왕좌의 5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 세아베스틸이 국내 특수강 시장의 절대 강자로 군림하고 있죠. 이 탄탄한 철강과 특수강의 토양 위가 있었기에 스피어 같은 초합금 분야의 괴물 강소기업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열매가 열리는 법이니까요. 그 쟁쟁한 인프라를 발판 삼아 특수합금 기술이 마침내 세계 정점에 올라선 겁니다. 이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연결되느냐 하면요. 쇳물을 제대로 다루려면 온갖 원소를 버무리는 합금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이 노하우가 뼈대에 박혀 있으니 차원이 다른 특수합금 영역으로 점프하는 것도 한결 수월했던 거죠. 결국 대한민국이 수십 년간 거친 현장에서 쌓아 올린 철강 기술의 헤리티지가 오늘날 인코넬 같은 우주 초합금 기술의 위대한 주춧돌이 되어준 셈입니다. 이처럼 K, 조선과 철강의 DNA가 오늘날 K 우주 소재를 탄생시킨 위대한 탯줄입니다. 여기에 세계를 제패한 K 반도체의 초정밀 기술력까지 시너지를 내고 있죠. 반도체, 미세 공정에서 잔뼈가 굵은 초정밀 가공 노하우가 이 특수 소재를 깎아내는 공정에도 고스란히 이식된 겁니다. 나노미터 단위의 오차를 잡아내던 칼 같은 손재주가 우주항공 소재의 정밀도를 신의 영역까지 끌어올린 거죠. 한국 제조업 생태계 전반에 흐르는 이 미친 가공 정밀도가 K 우주 소재의 절대적인 경쟁력을 받쳐주는 든든한 백그라운드입니다. 게다가 최근 K 방산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며 쌓아올린 두터운 신뢰 자산처럼 K 우주 소재 역시 글로벌 우주 시장에서 독보적인 신용 등급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신뢰가 쌓이면 대형 바이어들이 줄을 서기 마련이고 고객이 늘어나면 그만큼 데이터가 쌓이면서 기술력이 한층 더 정교해지는 무적의 선순환 패러다임이 시작된 겁니다. 두 번째 비결은 숨이 막히는 품질 인증 장벽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주 소재 등급의 인증 마크는 혹독하기로 악명이 높죠. 불순물을 허용하는 오차 범위가 자그마치 ppm 단위, 즉 100만 분의 1 단위로 쪼개집니다. 그 바늘구멍 같은 공식 인증을 따내려면 수년 동안 단 하나의 불량도 용납하지 않는 완벽한 품질 데이터를 증명해내야만 합니다.
스피어가 지난 2013년 그 까다롭다는 스페이스X의 1티어 벤더 코드를 따내기까지 영혼을 갈아 넣으며 공들인 세월이 다 증명해줍니다. 셋째는 바로 대한민국 제조업 특유의 미친 DNA입니다. 빠릿빠릿하고 칼같이 정밀한 데다 품질이 한결같고 무엇보다 납기 약속을 목숨처럼 지킵니다. 이게 말이야 쉬워 보이지? 전 세계 수많은 네로라 하는 공급사들 중에서 이 박자를 동시에 완벽하게 맞추는 회사는 눈 씻고 찾아봐도 드뭅니다. 스페이스X가 이틀에 한 번꼴로 로켓을 쏘아 올리는 살인적인 스케줄을 감당하려면 소재가 톱니바퀴처럼 제때 맞춰 입고되어야 하거든요. 우리 한국 기업들이 바로 그 말도 안 되는 타이밍을 기어이 맞춰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괴물 같은 실행력은 이미 K 원전 수출 전선에서도 폼나게 증명된 바 있죠. 체코가 온갖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한국의 손을 덥석 잡은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약속된 공기를 기가 막히게 지켜내는 신뢰성 때문이었거든요. 납기하면 대한민국, 그게 바로 우리 제조업의 정체성입니다. 우주 초합금 소재든 원전이든 반도체든 약속한 날짜는 무조건 사수하는 한국 제조업의 무서운 DNA가 이제는 우주 무대에서도 먹혀들고 있는 셈이죠. 12번째 파트, 여기서 K방산과 K우주 소재 사이에 아주 흥미진진한 연결고리가 하나 포착됩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덩치를 키우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미사일이나 고성능 로켓 발사체에 들어가는 특수 소재 기술이 켜켜이 쌓였거든요. 전 세계를 뒤흔든 천무다연장 로켓이나 강력한 현무, 미사일, 이 무시무시한 전략 무기들의 추진, 기관에도 가공할 만한 고온을 견디는 특수 소재가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즉 안보 최전선에서 혹독하게 검증을 끝마친 방산 소재 기술이 민간 우주 시장으로 고스란히 바통을 넘긴 거죠. 군사용 로켓의 뼈대를 이루는 소재와 민간 우주 로켓의 핵심 소재는 결국 한 뿌리에서 만나니까요. 대한민국이 K방산을 앞세워 폴란드, 루마니아,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전 세계 우방국에 명품 무기들을 수출하듯 이제는 K우주 소재라는 또 다른 히든카드가 스페이스, X, 블루 오리진, 로켓랩 같은 글로벌 우주 공룡들의 심장부로 당당히 스며들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 두 개의 기둥은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주며 파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방산 무기 깎으며 체득한 극한의 합금 노하우가 우주 소재로 고스란히 이식되고 거꾸로 우주 무대에서 신뢰성을 검증받은 최첨단 기술이 방산 소재의 퀄리티를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해주니까요. 그야말로 방산이 K 우주 소재의 든든한 셰르파가 되어주고 진화한 우주 소재가 다시 K 방산의 칼날을 더 예리하게 벼려내는 완벽한 시너지의 선순환 구조가 완성된 겁니다. 그리고 이 선순환의 과실은 한국 제조업 생태계 전반으로 고스란히 퍼져나갑니다. 우주항 공급 특수 소재 기술이 탑티어로 올라서면 당장 자동차 엔진 핵심 부품부터 대형 발전소 설비, 가혹한 환경의 화학 플랜트 배관 등 펄펄 끓는 열기를 견뎌내야 하는 산업용 내열 소재 전반의 경쟁력이 수직 상승하게 되니까요. 하늘 위 우주 기술이 땅 위의 산업 소재 퀄리티를 통째로 견인하는 셈입니다. 심지어 이 기술은 미래 에너지 패권 경쟁의 핵심 분야로도 거침없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수천도의 열을 뿜어내는 초고온, 가스터빈 발전기나 꿈의 에너지로 불리는 수소 터빈의 심장부에도 어김없이 이 인코넬 계열의 내열 소재가 들어갑니다. K우주 소재의 영토가 K, 에너지 소재라는 거대한 신대륙으로 확장되는 서막인 거죠. 결국 초합금 기술의 본질은 지옥 같은 극한의 환경에서 어떻게 버텨내느냐의 싸움입니다. 이 극한의 환경이라는 무대는 우주, 에너지, 방산할 것 없이 도처에 널려 있으니까요. 한 영역에서 완전 무결함을 입증받으면 다른 시장의 빗장은 자동으로 풀리기 마련인데 스피어가 G 인코넬 기술이 바로 그 위대한 출발선입니다. 마지막 파트, 그렇다면 이게 우리 한국 경제에 도대체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까요? 오늘 이야기를 쭉 들으시면서 스피어라는 회사가 잭팟을 터뜨린 게 나 같은 평범한 사람 삶이랑 무슨 상관이냐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숲을 보셔야 합니다. 스피어가 스페이스X라는 거물에게 인코넬을 대량으로 납품하기 시작하면 매출 곡간이 터져나가겠죠. 그럼 스피어? 혼자 신이 날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 밑단에는 촘촘하게 엮인 수많은 토종 협력 업체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인코넬이라는 까다로운 소재를 벼려내려면 초정밀 가공 장비가 수천 대씩 필요하고 합금을 구워낼 거대한 특수 열 처리로와 한치의 오차도 잡아낼 첨단 검사 장비가 필수적입니다.
이 장비들을 뚝딱 만들어내주는 숨은 고수 기업들이 전부 우리나라 기업들입니다. 기둥 기업인 스피어가 우주로 뻗어나갈 때 그 뿌리를 바치는 협력사들도 대기업 못지않게 동반 성장하는 구조인 거죠. 우리 제조업 생태계 전체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게 양질의 고용 창출이라는 가장 달콤한 열매로 이어집니다. 스피어의 공장이 쉴 새 없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인코넬을 직접 찍어낼 숙련된 생산 인력, 나노 단위의 분량도 잡아낼 품질 검사 전문가, 글로벌 물류를 책임질 베테랑들까지 사람이 미친 듯이 필요해집니다. 코스닥의 짱짱한 강소기업 하나가 전 세계 최고 권위의 우주 공급망에 진입하면서 유치해낸 고품격 일자리들이죠. 기업이 돈을 벌어 세금을 두둑이 내고 내수 직원을 대거 채용하며 수많은 중소협력업체에 일거리를 뿌려줍니다. 여기에 코스닥, 주가까지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 믿고 투자한 개인 투자들에게까지 짭조름한 수익의 기쁨이 돌아가겠죠. 하지만 더 거대한 빅픽처는 따로 있습니다. 재사용 로켓 기술이 진화하면 우주로 가는 통행료가 파격적으로 저렴해진다고 말씀드렸죠. 발사 비용이 무너지면 하늘 위로 위성이 벌떼처럼 올라가게 됩니다. 위성 수요가 폭발하면 세트레가이 같은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위성 제작 기업들이 일거리를 쓸어 담게 될 것이고, 스타링크 같은 우주 인터넷망이 지구촌 구석구석을 덮으면 글로벌 안테나 시장을 쥐락팍락하는 인텔리 안테크 같은 토종 기업들의 몸값도 천장을 뚫고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재사용 로켓의 핵심 공급망을 선점했다는 건 단순히 소재 쇳덩어리 몇 개 팔아치우는 1차원적인 장사가 아닙니다. 태동하는 뉴스페이스 사업성 전체의 성장 엔진을 우리가 통째로 거머쥐었다는 뜻이죠. 도대체 어떤 나라가 이 무지막지한 우주 등급 소재를 차질 없이 대줄 수 있겠습니까? 독보적인 기술력은 기본에 피 말리는 공식 인증을 뚫어야 하고 품질은 늘 한결같아야 하며 납기 날짜는 칼같이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난제를 단 한 번의 펑크 없이 동시에 수행해내는 국가는 지구상에 몇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그 대단한 나라 중 하나인 거죠. 그것도 전 세계에서 가장 깐깐하고 눈높이 높기로 악명 높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공식 공인한 1티어 파트너로서 말입니다. 자본력의 미국도 물론 인코넬을 구워낼 수는 있지만 단가가 터무니없이 비싸고 장인정신의 일본 역시 만들 수는 있지만 특유의 느릿한 납기 때문에 속도가 생명인 스페이스X의 속을 태우기 일쑤입니다. 기술 강국들이 모인 유럽 역시 대안이 될 수는 있겠으나 가성비와 무서운 납기 스피드 측면에서 한국이 가진 압도적인 메리트를 당해낼 재간이 없죠. 결국 스페이스X의 최종 선택은 대한민국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35번이라는 기적 같은 재사용 대기록을 갈아치운 위대한 B1067 부스터. 그 뜨거운 심장 속에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기업의 핏줄인 인코넬 초합금이 당당히 숨쉬고 있습니다. 로켓의 재사용 횟수가 신기록을 갈아치울 때마다 무대 뒤에 숨은 우리 토종 소재 기업들이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게 됩니다. B1067 부스터가 36번, 37번, 마침내 40번 고지까지 밟아 나갈 때마다 스피어라는 이름이 끊임없이 회자되겠죠. 말 그대로 위대한 기록과 운명을 함께하는 든든한 파트너인 셈입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가 마침내 40회 재사용이라는 불가능의 장벽을 허무는 날, 그 경이로운 순간에도 자랑스러운 한국산 인코넬이 이 뼈대를 받치고 있을 겁니다. 인류 우주 개척사의 최고 기록이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기술적 토대 위에서 완성되는 셈이죠. 그리고 이게 단순히 상징적인 기록 경신에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재사용 카운트가 올라갈수록 발사 비용은 바닥으로 처박히고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 더 많은 민간 스타트업들이 우주로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으니까요. 바야흐로 우주 산업의 대중화 시대가 열리는 건데 우리 K 소재가 그 거대한 역사에 밑거름을 깔아주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얼마 전 스타링크가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인 서비스를 개시했죠. 지난 2025년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최종 승인 도장을 받아내고 성황리에 서비스 중입니다. 하늘 위 스타링크 위성이 촘촘하게 깔릴수록 통신 퀄리티는 날아갈 텐데 위성을 더 채워 넣으려면 로켓이 쉴 새 없이 엔진을 가동해야 합니다. 당연히 로켓에 들어갈 인코넬 물량도 기하급수적으로 필요해지겠죠.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스피어의 발주 장부도 두꺼워지는 셈인데 이 유기적인 연결고리가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타링크 인터넷을 쓰는 행위 자체가 곧장 우리 토종 기업의
매출 주머니를 채워주는 결과로 이어지는 겁니다. 로켓이 부지런히 날아야 통신이 빵빵해지고 그 로켓의 심장부에는 한국산 특수 소재가 깃들어 있으니까요. 이 모든 우주 생태계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습니다. 지옥불을 견뎌내는 소재가 재사용의 문을 열고 그 재사용 기술이 우주 비즈니스의 판도를 바꾸며 그렇게 확장된 우주 시장의 결실이 고스란히 대한민국 경제의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선순환이죠. 다음번 영상에서는 스타쉽이 연간 1,000대라는 어마어마한 물량으로 찍혀 나오기 시작할 때 우리 한국 소재, 기업들의 어떤 거대한 지각 변동이 몰아치게 될지 훨씬 더 깊숙한 현미경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스타쉽의 대량 양산이야말로 K우주 소재가 역대급 슈퍼사이클의 가파른 곡선을 그리는 역사적인 터닝 포인트가 될 테니까요. 그럼 오늘 나눈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핵심만 싹 요약해볼까요? 패컨9의 역대 최다 재사용 대기록인 35번. 이 경이로운 신화의 진짜 주인공은 다름 아닌 소재입니다. 어째서 소재가 전부냐고요? 로켓을 온전히 되살리는 핵심 기술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정밀하게 낙하 지점을 찾아가는 착륙 유도 기술, 하늘에서 불을 다시 지피는 재점화 엔진 기술, 그리고 이 모든 충격을 견디는 특수 소재 기술이죠. 앞선 두 가지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설계의 영역이라면 소재는 차원이 다른 물리적 영역입니다. 아무리 설계도를 신의 경지로 짜놓은들 온몸으로 받아내는 열기를 소재가 버텨내지 못하면 재사용은 한낱 꿈 같은 소리에 불과하니까요. 소재의 맷집 한계가 곧 재사용 로켓의 수명을 결정짓는 절대 공식입니다. 수천도의 불지옥을 비웃듯 견뎌내는 괴물 같은 합금, 인코넬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 대단한 초합금을 스페이스X에 독점 공급하는 자랑스러운 한국 기업이 바로 스피어입니다. 무려 10년간 1조 5,440억 원이라는 초대형 계약을 따낸 주역이죠. 또 다른 영웅인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역시 스페이스X를 비롯해 보잉, 에어버스, 미 항공우주국 나사까지 쟁쟁한 거물들의 러브콜을 받으며 티타늄, 니켈, 알루미늄 등 우주급 특수 소재들을 책임지고 조달하고 있습니다. 한번 쏘아 올리면 10년을 우려먹는 그 대단한 로켓의 속살마다 우리 기술력이 깃들어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먼 미래에 어느 날 스타쉽이 기어이 화성 땅에 인류의 첫 발자국을 꾹 찍어내는 역사적인 순간이 오면 그 우주선 엔진의 심장부에도 자랑스러운 한국산 인코넬 초합금이 당당하게 박혀 불꽃을 뿜어내고 있을 겁니다. 지구의 대기권을 넘어 저 멀리 붉은 행성 화성까지 K우주 소재의 위대한 대서사시가 어디까지 뻗어나갈지는 그 누구도 감히 가늠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 짜릿한 스토리는 이제 겨우 서막에 불과합니다. 스타쉽이 본격적인 양산 궤도에 오르는 순간 특수 소재에 대한 시장의 굶주림은 지금보다 몇 배, 아니 수십 배로 폭증할 테니까요. 달 착륙 기지 건설, 화성 이주 프로젝트, 우주 공간의 데이터 센터까지 스페이스, X가 던진 원대한 청사진이 현실로 굳어질수록 스피어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의 장부는 쉴 새 없이 리뉴얼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야흐로 재사용 로켓의 황금기가 도래할수록 우리 토종 소재 기업들이 우주 생태계의 거인으로 체급을 키워갈 수밖에 없는 완벽한 구조가 짜인 셈이죠. 이처럼 위대한 K우주 소재의 저력은 안타깝게도 아직 대중에겐 베일에 쌓인 미개척 분야입니다. 당장 주식시장에서도 스피어나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이름을